2010년 7월 29일 충청북도 영동의 한 낚시터. 이른 아침 낚시를 하던 한 남성이 물가에서 이상한 형체를 발견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한 남자의 시신이었다. 놀란 낚시꾼이 신고했고 경찰은 신원을 확인한 순간 경악했다. 사망자는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반 소속 이용준 형사, 당시 27세. 서울에서 근무하던 그가 200km 떨어진 충북의 낚시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태도였다. 단 48시간 만에 그의 죽음을 자살로 종결한 것. 그러나 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면 도저히 자살이라 단정할 수 없는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난다. 이용준 형사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 보자. 과연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일까? 마지막 행적 부산으로 가려던 이유. 2010년 7월 26일 밤 이용준 형사는 한 정보원을 만나 술을 마신 뒤 그의 집에서 잠을 잤다. 이 정보원은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 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다음날 아침 이 형사는 경찰서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가 향한 곳은 뜻밖에도 부산이었다. 서울에서 400km 떨어진 곳. 그것도 차량 경비소가 최종 목적지. 그는 왜 부산으로 가려 했을까?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그는 원래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다. 가족과 동료들은 그가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는 체질이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정보원은 양주 4병을 마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이었다. 즉, 그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정보원의 증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남는다. 그는 부산에서 누구를 만나려 했던 것일까? 2010년 7월 27일 이용준 형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 처음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사고 차량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1. 사고 차량의 손상 상태가 이상했다. 일반적인 졸음운전 사고는 보통 대각선 충돌이 많지만 이 차량은 세면이 직각으로 부딪혀 있었다. 이 차량 우측면에는 검은색 자국이 남아 있었다. 가드레일과 충돌한 흔적과는 다른 유형이었다. 마치 다른 차량이 일부러 옆을 들이받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3. 타이어에서 특이한 구멍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뒤따라오던 차량이 일부러 접촉해 사고를 유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전투 범퍼 레저용 차량에 부착되는 보조 범퍼를 장착한 차량이 가해 차량일 가능성이 높았다. 즉, 단순한 졸음운전 사고가 아닐 수도 있었다. 사고 후 병원에서 사라지다. 사고 직후 이용준 형사는 충북 영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사라졌다.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는 왜 갑자기 병원을 떠났을까? 누군가와 접촉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그리고 이틀 뒤 그의 시신은 낚시터에서 발견된다. 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았는가? 2010년 7월 29일 충청북도 영동의 한 낚시터. 이용준 형사의 시신이 물 위에 떠올랐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 단 48시간 만에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부검 결과 도저히 자살이라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1. 위장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약물. 부검 결과 그의 위장에서 디페니드라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것은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으로 신경을 억제하고 심한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이다. 이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력이 저하되며 정상적인 주행이 어렵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이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었다. 건강보험 기록에도 감기약조차 처방받은 내역이 없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 외에 어떠한 약물도 투여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 약을 복용하게 된 것일까? 이 그는 정말 낚시터에서 죽었을까? 이용준 형사의 시신이 발견된 낚시터는 수심이 어른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는 얕은 곳이었다. 즉, 익사할 가능성이 희박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국과수는 그의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익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익사한 사람의 경우 플랑크톤이 위장과 폐에서 함께 검출된다. 하지만 그의 위장에서는 플랑크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그가 물에 빠지기 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폐에서 바다에서만 발견되는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충북 영동은 바다와 연결되지 않은 내륙 지역이다. 즉, 그가 사망한 장소가 시신이 발견된 곳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3. 경찰이 부검할 필요 없다고 했던 이유.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유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살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이례적이었다. 실종된 경찰관이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도 통신기록조차 조회하지 않았다. 참고인 조사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유가족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지만 수사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과연 누군가
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숨겨진 진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나? 1. 그는 누구의 비밀을 쥐고 있었는가? 이용준 형사는 사망 직전까지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권력과 돈이 얽힌 복잡한 문제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인물들은 경찰 내부자와 유흥업소 관계자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알아냈길래 갑자기 부산으로 향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는 누구를 만나려 했던 것일까? 이 실종 직후 걸려온 수상한 전화 한 통. 이용준 형사가 실종된 다음 날 영동병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의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족이다. 용준이는 괜찮다. 무서워서 도망갔다. 하지만 이용준 형사의 가족들은 이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이 통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전화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1. 누군가는 이미 그의 실종을 알고 있었다. 이 그를 숨기려 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3. 그는 자신의 의지로 사라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사라졌고 이틀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가 낚시터까지 이동한 경로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영동군에서 그를 태웠다고 증언한 택시기사는 없었다. 걸어서 가기엔 거리가 너무 멀었고 그를 낚시터로 데려간 사람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3. 부검에서 발견된 목 졸린 흔적과 두부 손상.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부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이 강하게 요구한 끝에 진행된 부검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 목에서 다발성 표피 박탈 흔적이 발견되었다. 누군가 목을 조른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정수리 부분에서 두부 출혈이 확인되었다. 둔기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울대우두 연골에는 손상이 없었다. 완전히 질식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법의학자들은 이 점을 근거로 그가 물에 빠지기 전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그는 죽기 전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일까? 그가 조사하던 사건과 그의 죽음은 정말 무관할까? 사라진 증거, 그리고 침묵하는 경찰. 1. 경찰이 감춘 통신기록. 이용준 형사는 실종되기 직전까지 누군가와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경찰은 그의 통신기록을 조회했을까? 아니다. 경찰은 그의 통신기록을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보통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통신기록과 CCTV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 절차다. 그러나 경찰은 이 기본적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만약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누구인지, 실종 직전 주고받은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마지막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 모든 것이 밝혀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를 조사하지 않았을까?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일까? 이 낚시터에서 발견된 한 짝의 신발. 이용준 형사의 시신은 낚시터 한가운데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신발은 한 짝만 발견되었다. 발견된 위치는 저수지 구석의 바위 밑. 남은 한 짝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1. 만약 그가 스스로 저수지에 들어갔다면 신발이 벗겨질 가능성은 낮다. 이 신발이 따로 발견됐다는 것은 누군가 일부러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3. 신발이 한 짝만 사라진 것은 그가 사망한 장소가 따로 있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서 사망한 후 시신이 낚시터로 옮겨진 것일까? 3. 마지막으로 그를 본 정보원의 수상한 증언. 이용준 형사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그가 수사하던 사건과 연관된 정보원이었다. 그 정보원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 형사가 부산에 놀러 온다고 했다. 하지만 이용준 형사의 차량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최종 목적지는 부산의 차량 정비소였다. 그는 단순히 여행을 가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직후 그는 수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렇다면 그 정보원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일까? 그러나 더 이상한 점이 있다. 그 정보원은 이후 갑자기 행적을 감췄다. 그는 왜 사라졌을까?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가 사라진 이유는 이용준 형사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사건을 덮으려 한 자들은 누구인가? 1. 경찰은 왜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보통 경찰관이 실종되면 내부에서는 신속한 수색이 진행된다. 통신기록 조회, CCTV 분석, 주변 탐문 조사 등 기본적인 수사 절차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용준 형사의 실종과 사망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달랐다. 실종 직후 경찰은 통신기록 조회를 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부검할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는 단 48시간 만에 자살로 종결되었다.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일까? 이 침묵하는 경찰 내부자들.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에서도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동료 형사들은 그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했다. 강남경찰서 내부에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유족들의 항의에도 경찰은 재수사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것은 단순한 직무 태만이었을까? 아니면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덮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이용준 형사가 죽기 전 수사하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보자. 그는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가 조사하던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죽음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3점 2019년 승리 게이트와의 연관성. 2019년 연예계와 경찰을 뒤흔든 승리 게이트 사건이 터진다. 강남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 폭로되면서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이 사건과 이용준 형사 의문사는 묘한 연결점을 가진다. 이용준 형사가 사망하기 전 조사하던 사건은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이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경찰 내부에서 이 문제는 철저히 묻혀버렸다.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른다. 그가 조사하던 사건이 2019년에 드러난 승리 게이트와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즉,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침묵의 결과일 가능성은 없을까? 마지막 의문. 이 사건은 정말 미제 사건인가? 1. 경찰이 덮어버린 마지막 단서. 이 사건은 결국 자살도 타살도 아닌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중요한 단서들이 있었다. 실종 직전 병원에서 사라진 경위, 낚시터에서 발견된 한 짝의 신발, 교통사고의 고의적 가능성, 부검에서 확인된 목 졸린 흔적과 두부 손상, 실종 다음날 병원으로 걸려온 수상한 전화. 이 단서들을 철저히 조사했다면 이 사건은 미제로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렇게 중요한 단서들을 조사하지 않았을까? 수사 의지가 없었을까? 아니면 덮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 이용준 형사는 죽기 전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는 누군가에게 위험한 존재였을까?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죽음이었을까? 가능성을 고려해보자. 1.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만약 이용준 형사가 경찰 내부의 부패를 파헤치고 있었다면 그의 죽음이 경찰 내부의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유흥업소 세력의 개입. 그가 조사하던 사건이 유흥업소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제3의 세력 개입. 만약 그가 조사하던 사건이 단순한 유흥업소 유착을 넘어 더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3. 이 사건은 정말 미제 사건으로 끝나야 하는가? 이 사건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다. 그리고 경찰은 그 의문들을 해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덮어버렸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형사의 죽음이 아니라 권력, 조직, 그리고 은폐된 진실의 이야기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사고인가? 아니면 감춰진 진실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사건은 끝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